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혹은 힘들게 모은 돈을 잃어버린 아픔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57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아내와는 20년 전에 이혼했고 딸 하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연락이 뜸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 라면 한 그릇에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큰 욕심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함께 술을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돈 좀 모아놨지? 그냥 통장에 쌓아두지 말고 제대로 굴려봐.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친구란 그런 존재일까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는 제게 재테크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아는 투자회사 정말 믿을만해. 100만 원만 넣어도 2개월 뒤엔 200만 원이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투자나 주식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해 통장에 3천만 원을 모아놓은 게 전부였죠. 하지만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다면 그 돈으로 딸아이 유학비를 보태줄 수도 있고 노후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투자회사의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미래금융이라는 곳이었죠. 웹사이트도 보여줬는데 깔끔한 디자인에 성공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핫해. 연 수익률이 30% 이상이야. 내가 이미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어. 친구는 자신의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확실히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제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자신만만한 표정과 너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이 제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다음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마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2개월 뒤에 돈이 2배로 돌아올 거야. 친구의 말에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금을 한 뒤 일주일이 지나도 투자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업데이트된 정보는 없었고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했죠.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투자라는 게 원래 좀 시간이 걸려. 한 달만 기다려봐. 그의 말에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친구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좀 소식이 있나? 그런데 이번엔 친구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자료 정리 중이래.
곧 연락 올 거야. 그 말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미래금융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주소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 고급스러운 외관의 건물에 도착했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급하게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사이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저를 30년 동안 아는 친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딸아이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다면 실망할 것 같아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회사 동료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거 사기 아니야? 요즘 저런 투자 사기 많대. 동료의 말에 가슴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미래금융이라는 이름은 가짜였고 제가 본 웹사이트도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통장 내역도 조작된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컸죠.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사무실이 텅 빈 것을 확인한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돈을 되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다 문득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은 제 땀과 시간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네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아요.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같은 게 있나요? 다행히 저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카톡 대화도 캡처해 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자료를 넘겨받으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료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사기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던데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카페가 눈에 띄었죠. 가입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미래금융이라는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혹시 비슷한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몇 시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속은 사람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래금융이라는 이름에 비슷한 웹사이트와 약속에 속아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명이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정보 공유합시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하면 낫지 않겠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커피숍에서 열린 모임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은행에서 30년 일한 퇴직자라고 소개하며 투자 사기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사기는 보통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추적이 어렵게 설계돼요. 하지만 허점이 전혀 없는 사기는 없죠.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미래금융은 가짜 회사지만 그 뒤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존해요. 우리가 찾는 건 그들의 흔적이에요. 그녀는 제게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보니 돈이 간 계좌는 국내 은행이 아니라 해외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된 돈은 보통 세탁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은행 기록을 추적하면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은행 내부 인맥을 통해 계좌 정보를 조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남아시아에 등록된 가짜 법인으로 연결됐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한 중간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당신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다니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송금 계좌와 연결된 전화번호 중 하나가 제 친구의 예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함께 웃고 울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요?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의 도움을 받아 다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친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님은 이 정도 자료면 수사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의 그 여성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 친구 경찰에 잡혔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친구는 사기 조직의 하부 브로커로 활동하며 피해트렉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를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금융은 사실 도박 사이트였어.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였지. 내가 너한테 말한 투자 수익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재테크로 굴려진 게 아니라 도박 사이트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는 사기 조직의 중간 브로커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속았어.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그의 변명은 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동남아시아에 서버를 두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여러 브로커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중 하나였죠. 피해자들 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브로커들 계좌를 동결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님의 말은 희망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친구의 얼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은 제 딸아이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지면서 딸의 유학비를 지원해줄 기회도 잃어버렸죠. 전화기를 들고 딸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무능력해졌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의 그 여성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 친구가 압수된 계좌에서 일부 돈이 회수됐어요. 3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의 일부라도 돌아온다는 게,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줬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단 소송으로 가면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한 퇴직자, 이제는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피해자들의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기는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어요. 당신도 힘을 보태주세요.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지? 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일, 3천만 원을 잃은 일, 그리고 친구의 배신까지. 말을 마친 후엔 딸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빠, 왜 혼자 끙끙댔어?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 딸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1개월 뒤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끌어안는 순간 지난 몇 달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유학 그만둘 거야. 여기서 아빠랑 같이 지내고 싶어. 저는 반대했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아빠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기를 당하며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었던 거죠. 딸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집단 소송이 진행되며 추가로 500만 원이 회수됐고 도박 사이트의 국내 운영자 중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3천만 원 중 800만 원을 되찾은 건 큰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대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여성분과의 인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임의 서기로 임명하며 당신은 꼼꼼해서 자료 정리 잘할 것 같아요라며 웃었습니다. 함께 소송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사기당한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새 출발도 생각해봐요. 우리 나이에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서기로 활동하면서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모임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세상의 부정의를 바꾸려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은행 퇴직자였던 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의 리더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제출하며 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자료 정리를 넘어 피해자들의 사연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딸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블로그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딸은 유학 중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단한 웹사이트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기 예방법을 알리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블로그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이 올라갈 때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고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우리 모임의 이야기를 다루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소중한 가족과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블로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모임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금융 사기 조직의 추가 브로커 2명을 검거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돈 1,0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제 돈은 아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임의 리더였던 그녀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당신이 블로그 아이디어를 낸 덕분이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딸은 유학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퇴근 후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블로그를 관리하거나 주말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요리 배워볼까? 유튜브에 좋은 레시피 많아. 딸의 제안으로 우리는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게는 잃어버린 3천만 원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의 리더였던 그녀가 저를 따로 불러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딸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모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 후회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10년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다가 다 날렸죠. 그때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딛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하며 우리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6개월 뒤 블로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사기 피해 예방 워크숍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새 가족과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청중 앞에서 말하며 저는 처음으로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크숍 후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저도 사기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싸워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웃으며 밥을 먹고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캠페인을 계획합니다. 3천만 원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다시 연결된 시간,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제게 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아픔이 있더라도 누군가와 손잡고 나아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족과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